자, 선생님 이번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보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옛날 그 홍준표 사건 그 파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벌써 홍준표 사건 같으면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23년 전 이야기인데 다 끝난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형을 다 사셨고 그랬는데 왜 다 끝난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들어서 이 책을 쓰고 또 홍준표 지사한테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편지까지 지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 봐서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만은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사이에 양심과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문제는 남아있다고 늘 생각했고 또 홍준표 씨도 그동안에 제 관련된 책을 썼고 저도 뒤늦게나마 저도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숨겨둘 수도 없고 한번 밝혀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홍준표 씨께 공개 토론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막 홍준표 지사가 그 검사 시절에 책을 썼는데 홍검사 당신 실수하는 거요. 이 책입니다. 거기에 요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요난 씨 주장은 진실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고요. 네. 홍준표 지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요난은 깡패였다. 그리고 내가 깡패 수개를 잡아 넣었다. 그리고 내가 조폭의 그 위협에 또 굴복하고 목숨의 위협에 또 굴복하지 않고 잡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씨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러면 한때 깡패 뜻이 있었습니까? 저는 깡패라는 단어에는 맞지 않고 사실 젊었을 때 어린 청소년 시절에 제가 방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분위기가 무슨 폭력 조직이라고 해서 뭐 체계화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뭐 조직화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들끼리 뭐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학교 선후배들끼리 그저 좀 모여서 어울려 다니고 허라는 공부 안 하고 좀 부모들 속을 썩이는 그런 정도였지 무슨 우리가 뭐 깡패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보면요. 정성모 씨가 했던 배역이 요날 롤모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는 정성모가 완전 파렴치한 깡패로 나오거든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단 말씀이죠?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고 이건 제가 또 이 얘기를 지금 천천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리기로 하자면은 이 사건은 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깡패 조작 사건입니다. 조작 사건. 결론은 그렇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하고 깡패를 안 해치고 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해를 했은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건을 계기로 손을 씻은 겁니까? 그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 때 집행유예 받았죠, 그때. 그랬습니다. 집행유예 받고 예. 그 이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그 집안이 저희 아버님도 당시 상당히 동네라고 치면은 상당히 유지로 행세를 하신 입장이었고 또 과거에 그 민선 면장도 하시고 지금은 면장이라는 게 임명제입니다만은 그전에는 다 군민들이 모여서 투표로 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상당히 인품도 있으시고 상당히 완고시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고를 내고 구속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든 저를 구속 상태에서 좀 빼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검사집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검사집을 찾아가셨던 것인데 참 젊디 젊은 게 보이는 그 검사가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영감님 말이야 함부로 이른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함부로 검사집을 찾아와서 당신 뭐 돈 보따리 들고 온 거야 뭐 한 거야 하는 그런 식의 그 좀 막말 비슷한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심한 얕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어른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셨군요.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이런 저기에서 방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제 부모한테는 너무나 큰 죄악을 짓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잡아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러고 또 한 가지도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의 제 처입니다마는 제 아내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니까 여하튼 그때만 해도 여하튼 조그마한 사건 하나라도 이제 제가 또 사고를 치게 되면은 무조건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또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은 뭐 제 아내를 만나는 도중에 제 처가에서도 굉장히 그 만남도 경계하고 많은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은 뭐 자동적으로 제가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한테 불효했다는 생각 또 아내와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치면 더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22살, 3살 이제 나이에 손을 씻고 그 뒤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셨죠?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사업을 막 시작하다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고.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업에 뭐 사업 수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계속 성공하셨거든요. 이게 집안이 원래 좀 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밀어주는 게 좀 많았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도움도 받고 또 운도 잘 따랐던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년 실업가 반열에 올라섰던 젊은 나이에 그런 건데 그러면 당시 홍준표 검사가 서울에 있다 광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여운한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관광호텔을 한 2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뭐 수출어플을 만들어내는 제조공장도 하고 있었고 또 그 건축 시행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연세가 좀 어떤 나이? 제가 38살 먹었을 때죠. 상당히 빨리 성공한 케이스네 그러면. 그렇죠? 사업체를 그래도 하고 계시면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홍준표 검사가 내려와서 손을 씻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여운한을 찍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저 사람은 광주 지역 최대 광주뿐만 아니고 전남 최대 조폭 두목이라고 찍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든지 내가 홍준표 씨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제 사건을 깡패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도 100의 1도 승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뭘 찍어서 제게 그랬다고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법을 위반하고 어떤 범죄에 가담이 되고 법을 위반하고 이런 일들이 단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24살에 결혼해가지고 홍준표 씨를 만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지가 38에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에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씨가 이야기하는 소위 깡패라고 한다면은
그 나이대가 가장 소위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 예, 그 나름대로 어떤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조그마한 정황증거 하나라도 있으면 당신 대주라. 내가 15년 동안에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소위 국제 BJ파라고 하는 폭력 조직에 홍준표 씨가 그렇게 지금 저를 몰았던 겁니다. 폭력 조직에 관계되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교도소에 그들을 찾아서 면회를 해본 사실이 있다 할지 아니면은 그들과 관련되어진 사소한 폭력 사건 하나라도 있다면은 내가 이 사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시인하겠다. 이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구차하게 당신하고 나하고 입씨름 할 것도 없이 내가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런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그 수사를 얼마나 홍준표 씨가 요란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그마한 건 하나도 밝혀내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간에는 그래요. 여운한이 홍준표한테 찍혔던 이유는 괘씸죄가 작용했다. 이러면서 골프장 사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운한 씨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홍준표를 만났는데 인사하러 오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가서 괘씸죄 찍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홍준표 주장은 아니다. 여운한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러 온다 그런 걸 내가 왜 깡패랑 인사하냐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상반되거든요. 이 골프장 사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골프장에서 만난 건 사실입니까? 저는 그 당시 홍준표 씨를 몰랐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날 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골프장 사건이란 것 자체를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일도 아니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홍준표 씨가 당신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네. 내용을 썼는데 제가 그 기억을 더듬기로 하자면은 제가 그때 그 군인들 몇 분, 지금은 그 이제 기무사입니다만은 광주의 그 기무사에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 제가 과거에 그 방위를 받을 때 이제 저희들하고 알게 된 분들이어서 그분들도 이제 다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간부들이 돼서 광주에 발령을 받아갖고 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골프를 한번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내가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과거에 그런 그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소위 이제 그 친구는 그 뒤에 뭐 세간에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사망했지만은 그 김대촌 씨 후배가 되어가지고 뭐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거기 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 클럽하우스에서 만났는데 만나니까 평상시에 우리 하는 이야기대로 그 의례적으로 친구 왔냐고 내가 인사하고 누구랑 왔는가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저기 이제 좀 어떤지 홍검사는 홍준표 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검사랑 뭐 무슨 병원 의사하고 넷이 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것이 거의 다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 친구가 왔어요. 좀 어색했던지 또 그냥 뭐 그 친구는 사업적으로 좀 저한테 어렵게 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사하고 와서 뭐 좀 저거기나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지 다시 와서 친구 저기 홍 검사랑 인사나 한번 할란가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뭐 인사는 뭐 인사하겠는가 다음에 뭐 기회 봐서 인사하세. 그러고 이제 그랬던 것은 제가 제 일행들도 있는데
검사하고 인사하자고 온다 해서 식사 도중에 네.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그 자리까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저기에는 뭐 저는 뭐 죄 짓고 살면서 너무 눈치 보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뭐 검사라고 해서 또 다른 뭐 검사직에 있는 분을 제가 전혀 몰랐던 처지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다음에 뭐 보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거절 아닌 거절이죠. 자, 그랬던 것이 다인데 홍준표 씨는 뭐 자기 생각대로 그런 글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광주 지역의 소문이 골프장에서 요난이 홍준표한테 인사를 안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찍혔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어쨌든 요난 씨가 거절했던 건 사실이네요. 그랬습니다. 예. 거절 아닌 거절이라고 치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김태촌 씨 밑에 있었다는 그 양반, 예. 건달생활 하셨다는 분, 예. 홍 검사가 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깡패 소탕에 아주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쳤다는데 왜 그 건달하고 같이 깡패와 같이 골프를 쳤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예. 홍준표 씨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전에 무슨 이 주택 조합 사업에 홍준표 검사가 해갖고 좀 개가를 올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 사건 뒤는 거물 여운을 잡겠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홍준표 씨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거물 여운을 잡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다들 놀랐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 그러면 광주에서 어떻게 여운한 이름만 되면 기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왜 홍준표 검사가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그 말도 좀 말이 안 맞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은 네. 홍준표 씨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다음 처단을 할 대상을 자기가 지목하고 네.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은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를 수사를 하니까 네가 증거를 인멸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 구속을 면하든지 뭐 나한테 와서 좀 잘 머리를 조아르든지 나한테 좀 입이 보이든지 그런 짓 하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데 그 말도 잘 맞지 않고. 워낙 거물이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무도 손 못 건드리니까 언론을 이용하겠다. 거물이었으면은 오히려 더 조용조용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기자들 이걸 기사로 썼을 텐데 다음 타켓은 뭐.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자들이 다음 구속시킬 사람이 검사가 다음 구속시킬 사람이 누구더라 하는 그런 말을 누구다더라 그런 말을 그 기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기자들한테 예.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예.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 두 분이서 한번 만났다가 이제 프랑스로 출장을 가시죠. 예. 프랑스 출장 갔는데 프랑스로 출장을 간 사이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홍준표 검사가 예. 지명수배를 내리는데 이 지명수배 내렸다는 이야기를 프랑스에서 들으셨죠?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제가 프랑스에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뭐였습니까? 프랑스에 제가 그 사업자 출장을 갔었습니다. 홍준표 씨도 제가 프랑스를 간지를 압니다. 네, 만났을 때 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 검찰청에 그 당시 홍준표 검사, 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연락이 되면은 급히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휴대폰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홍준표 검사가 사고를 쳐놨다고. 사고를 쳐놨다고 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나보고 여하튼 그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조금만 그 수습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프랑스에 그럼 계속 있어라? 예. 그럼 뭐 그게 아니. 그러면. 프랑스에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언제 들어오냐고 저한테 물어서 네. 제가 2, 3일 있으면은 들어갈 거라고 일을 다 마치면 들어갈 거라고 했더니 좀 며칠만 더 있다 오면은 지냐고. 그럼 그게 홍준표 검사가 사고 쳤다는 게 뭘 구체적으로 사고를 쳤다는 것이 지금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예, 조폭두목이다. 예. 국제 피제파 조폭두목인 사람이 예. 영난이다. 예. 이런 얘기를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검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 얘기 듣자마자 오셨잖아요. 듣자마자 바로 와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엊그저께 저를 만나고 왔는데 저를 만나고 왔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말이야.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 오해가 풀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해를 풀고 말고 할 것 없이 제가 직접 가서 뭐 사고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는 그 당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가서 따져보고 잘잘못을 내가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면 한국 오시자마자 홍준표 검사랑 통화를 했었죠. 그랬습니다. 일단 뭔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전화를 하니까 그때 홍 검사가 예. 지금 강주로 내려오면 바로 구속이니 조금 있다가 내려오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랬습니다. 홍준표 검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거 뭔 이런 일이 다 있는 거냐. 내가 홍준표 씨한테 따지듯이 내가 물으니까 홍준표 씨가 지금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예. 나 서울이다. 언제 왔냐고 그래서 저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나 지금 광주로 바로 내려가겠다고. 그랬더니 여사장 광주로 지금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려오면은 교도소로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병 정리도 좀 하고 회사 일도 좀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속영장은 홍준표 의원이 청구했던 거고 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영난을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화가 왔는데 지금 오지 마. 지금 오면 잡히니까 나중에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코미디도 아니고 저로 봐서는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제가 그 당시 바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에 대한 당연히 구속은 면할 수가 없었겠지만은 저에 대한 증거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증거가 부족했고 또 제가 들어오니까 막 이리저리 이제 그 증거를 하나라도 만들어내 보려고 아주 안간 힘을 썼을 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제가 프랑스에 출장을 간지 알았어요. 자기가 나를 큰 사고를 쳐서 자기가 당신이 수배를 할 정도로 내가 그런 큰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이랄지 그렇게 지명수배를 받아야 할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법무부에 어디입니까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나 들어오면 바로 잡을 수 조용히 있죠. 공항에서 체포를 그렇죠. 한달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조치를 해놓지 않았으니까 제가 공항에 그냥 공항에 그냥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와서 자기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것도 그럼 너무 거네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홍 검사가 일단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러면 조폭 두목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 증거를 만들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금 나중에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던 걸로 결론 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작가님이 말씀하시듯이 네. 홍준표 씨가 무슨 기자들을 자기 책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다음 타겟은 여운안이다. 여운안이가 조폭 두목이다. 네. 또 이렇게 해서 지명수배까지 내릴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단단히 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처지에 저를 그런 조치 하나도 해놓지 않고 이상하죠. 좀 이따 내려라 뭐 되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당시 검사의 주장은 상반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영훈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당시 검사가
요난을 국제 PJ바의 실질적 두목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넣은 거죠. 잡아넣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그러면 진짜 국제 PJ파의 두목은 누굽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네, 그 누굽니까? 김길룡입니다. 김길룡. 예. 김길룡 씨는 검찰 수석이라고 경찰 수사 기록에도 다 국제 PJ파의 두목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혀 있는데 또 당시에 김길룡이 감옥에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예. 국제 PJ파 두목으로 두목이라고 경찰에서 범죄와 전쟁 선포가 되면서 김길룡을 국제 BJ파 두목이라고 경찰에서 여제까지 수사해가지고 저희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된 일입니다만은 수사를 해서 구속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고 또 검찰에서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다 맞다고 해서 법원에 넘겨서 1심 재판에서 또 판사가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맞다 해가지고 인정해서 5년이라는 형을 받았어요. 국제 PJ파 두목 김길룡 그래서 범죄 단체 조직이라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끝난 사건인데 그리고 국제 PJ파 두목은 김길룡인데 예. 왜 홍준표 검사가 갑자기 김길룡이 국제 PJ파 두목이 아니고 예. 이건 허수아비고 실질적 두목은 용난이다. 왜 이걸 갖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김길룡 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법정인지 뭐 검찰에 불러가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두목이 아니고 전 회장과 요난이 두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그게 뭐 세간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증언을 뒤바꿨을까요? 김길룡 씨가? 자, 김길룡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국제 BJ파 두목으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심의 고등법원의 항소심 계류 중에 자기 선고 만기가 한 10일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10일 사이에 재판에 선고를 받지 않으면은 바로 석방이 되게 돼서 반드시 그 10일 안에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길룡이가 하여튼 어떤 이해관계가 누군가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김길룡이가 갑자기 법원에다가 자기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를 내면서 저는 사실 국제 BJ파의 부두목이고 두목으로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 아까 작가님이 두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전희장, 여운한, 현희용, 유재학 이 네 사람입니다. 네 명입니까? 예. 이렇게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슨 폭력 조직의 실질적인 두목이 4명씩이나 될 수도 없고 그렇죠. 될 수도 없고 또 전희장이라는 분은 제 판결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김길룡 11살 때 광주를 그분도 건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마음을 잡고 자기가 정말 은퇴 선언까지 하면서 광주를 떠나가지고 외양 선언 생활을 쭉 외국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길룡이 11살 때부터 광주 떠나서 외양 선언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실질적 두목이 되는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저도 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다 밝혀지고. 그럼 일단은 김길룡은 이제 그렇게 해서 김길룡은 5년 감형된 거죠? 감형을 2년씩이나 감형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 당시에 김길룡을 국제 피해파 두목이라고 해서 구속시켰던 그 검사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이게 김길룡이면 말이 맞다면 검찰 자체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네요. 그건 맞습니다. 경찰에서 김길룡이 두목이라고 구속시켜서 송치한 사람과 그 사건 그대로 받아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공소 기소한 사람, 기소한 검사 또 그것이 또 맞다고 재판을 한 재판장 이 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 두목 이렇게 해서 4명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운한 씨가 나왔던 거겠죠. 네. 그러면 근데 김길룡 씨가 나중에 또 한 번 이 증언을 번복합니다. 네. 내가 아까 4명, 여운한 전희장 이렇게 4명 얘기했는데, 아니다.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증언을 또 한 번 번복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홍준표 검사가 여운안의 수배령을 풀지 않았어요. 이게 다 밝혀졌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꼭 이 여운안을 잡아야겠다고 홍 검사가 계속 생각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좀 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김길용 씨는 그런 증언을 하고 그런 탄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대로 누군가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자기의 목적대로 징역 2년이라는 것을 감형을 받고 네. 김길용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허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김길용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희용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수를 했던지 현희용 씨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희용 씨가 저는 구속이 되기 전입니다. 현희용 씨가 그것이 김길용의 증언이 탄원서가 허위다 하고 자신의 그 변호사하고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김길용 씨의 증언이 허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씨가 아까 수배를 못 푼 것은 지금 홍준표 씨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거 나 수배를 풀고 하면은 이 일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자기가 자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당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대검 감찰부에 진정도 하고 검사장한테 편지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 홍준표 씨가 벌려놓은 일이 결코 꼭 잘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논란 기사에 보도도 되고 당연히 홍준표 씨는 이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분위기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분위기고 저 역시도 저도 사업 잘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제 명예도 지키고 제 자존심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변호사들도 제 일에 의뢰인으로 다 선임이 돼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이 돼 있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씨도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도 홍준표 씨가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을 거고 또 홍준표 씨 성격상 하여튼 못 먹어도 무조건 고하자고 보는 그런 성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홍준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여운안 씨가 국제 PJ파의 실질적 두목이다. 이 혐의 증거를 냈을 거 아닙니까? 증거 없이 그랬죠. 어떤 증거를 내세웠나요? 홍준표 검사가 지금 계속 여운안 씨는 나는 두목은 물론이고 국제 PJ파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홍준표는 어떤 증거를 내세워가지고 저는 홍준표 씨가 내세우는 증거는 김길용이 탄원서. 아까 얘기한 탄원서. 그 김길용이 탄원서. 또 김길용이 후배 한두 사람의 진술. 또 제가 당시 그 전에 오사카의 가수 남진 씨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그 부산 이광한 씨하고 무슨 야쿠자 누구하고 의형제 의식하는데 거기에 참석했었다는 그런 영상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씨한테도 다른 증거를 내가 무슨 법을 위반한 증거를 하나라도 내봐라. 누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되면은 당신 무조건 갖다가 그걸 나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고 당신은 유리한 증거라고 이걸 내세우는데 그러면은 사카스키의 의식을 하는 그런 현장에 앉아 있었다 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죄받아야 할 거 아니냐. 거기 씨름 선수들, 씨름 관계자들, 감독들 그런 사람도 다 있고 심지어 연예인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제기한 증거는 김길용의 탄원서, 김길용 부하들의 진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주장이니까 이걸 증거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한 그 야쿠자 비디오는 생생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 보면 일단은 여운안 씨 모습이 나오고 또 이렇게 전라도 여운안 쓰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저번 시간에도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강호동이 나왔던 그 비디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남진 씨의 소개로 가는 거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봅시다. 처음에 그 일본에 갈 때 그 야쿠자들 만남이라고 알고 가셨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어떻게 간 겁니까?
저는 남진 씨가 그때 목포에 내려와서 목포에서 생활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한테 광주로 꼭 놀러를 오고 저도 형 보고 싶으면은 뭐 바람 쐴 겸 목포로 내려가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남진 씨가 그 오사카의 그 씨름대회에 초청되어 가지고 초청 가수로 공연을 가는 입장이었어요. 민속 씨름대회. 민속 씨름대회. 네. 공연을 가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남진 씨 말이 당신 형님하고 또 현철이라는 가수하고 또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김연자라는 네, 그 가수하고 이렇게 셋이 공연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표가 2장 나오니까 나한테 가려면 바람 쐴 겸 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티켓은 공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슨 광주에 상당히 규모가 큰 제과점을 하나 오픈을 했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제과점을 해서 오픈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라 그 멀티비전이라고 레이저 디스크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80년대 유행하던 그걸 틀어주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 레이저 디스크만 해도 뭐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그때는 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또 지방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형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면은 그 레이저 디스크 LP판 같이 생긴 그 레이저 디스크를 좀 대량 구입도 하고. 일본에 가서. 그런 장비 같은 것을 구해도 가수니까 형이 이렇게 가지고 좀 들어오는데도 세관 통과하는데도 좀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형이 할 것이다. 하고 또 형한테도 제가 그 말을 물었어요. 가능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같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앉게 되었는데 그 홍준표 씨가 제 부부만 그렇게 크로즈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이런 의식을 하는데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헌수막에 전라도 이사 여운한 하고 이 붙여 있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이 깡패 아니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그 씨름 때문에 어차피 그 이강한 씨가 당시에 씨름협회 부회장인가 무슨 뭐 부산 지역에 뭐 그런 거였을 텐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강한 씨는 어쨌든 칠성파 우리가 다 아는 깡패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그 남진 씨하고 그냥 초청한 건 초청된 거고 그 야쿠자랑 저 의식할 때는 왜 그 자리를 가시게 된 거죠? 그냥 초청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를 점심을 먹는 장소라고 해서 전체를 간 겁니다. 거기 공연 갔던 사람 전부 다? 전부 다. 지난번에 그 무슨 방송에서 방송인 강호동 씨 나와서 거기 앉아서 그 삐꾸머니 내다본 거 무슨 그 사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호동 씨가 그때는 10대였을 건데 그 사람이 무슨 조직폭력배라고 거기 앉아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식하는데 초청받은 대상이었습니까? 그럼 요나 씨는 뭔지도 모르고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행사가 있는지 있을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점심 식사들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보기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식들을 하고 이런 그 야쿠자끼리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구경거리니까 정말 구경 잘 하고 호기심에 재밌고 이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자면은 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름하고 주소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하고 주소를 써달라고 그래서 그 다 한자로 씁니다. 한자로 써서 그때 마침 저희가 광주 광역시가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역자가 내가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광역시 역자가? 네. 역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전남 여운한 하고 썼습니다. 역자가 생각이 나서 전남 여운한. 그랬더니 그 뒤에다가 전라도 이사 여운한 하고 그 자기들 그 말하자면 의식대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뒤에 붙여져 있었어요. 여운한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비디오 사진들이 다 나와서 전부 다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전부 다 자기 소속 단체명들 다 써가지고 무슨 칠성회 회장
어디 수원회 회장, 뭐 하랑 신우회 회장, 자기 소속 단체명들 다 써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저는 전라도 이사 여운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이사라고 예, 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저는 홍준표 씨가 말하는 호남 최대의 폭력 조직인 국제 BJ파 두목이니까 국제 BJ파 회장이라고 저를 붙여놔야지. 무슨 칠성회 이강한 이런 것처럼. 예, 네. 전라도 이사 이게 무슨 전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검사는 이 비디오를 갖고 이제 언론 프레이 한 거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이거 보여주면서 봐라 맞지 이렇게 야구자랑 어울린. 그런데 이거는 재판에서 남진 씨가 증언을 했죠. 아니다. 내가 초청해서 나랑 같이 갔다 이렇게. 그럼 남진 씨의 그 말이 그 재판에서 어떻게 중요한 증언으로 채택됐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다 동행을 했다는 것은 다 나와버리잖아요. 사실 확인 조회를 해버리면은 다 나오고 같이 호텔에서 같이 한 방 쓰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왔고 또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 변호사님도 그 일에 대해서 그 공판에 나와 있는 홍 검사 그분이랑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재판부에도 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비디오를 못 봤으니까 반했다는데 한번 보여줘봐라. 한번 보여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폭력배들인지 폭력배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인지 물론 일부는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증거로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무슨 그냥 사진 한 장만 딱 해서 그 뭐 야구자 의식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것만 딱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게 하고 결국은 전부 다 이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은 무죄가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말했던 증거는 다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홍준표 검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정말 무용담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조폭의 살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조직폭력배가 나한테 우리 집에 회칼을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 요즘도 인터넷에 가보면요. 홍준표 검사의 무슨 용기 이러면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칼을 보낸 사람이 이제 여운한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거든요. 여쭤봅시다. 그 진실이 뭔지. 진짜,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현직 검사에게 칼을 보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진실 한번 여쭤보게요. 당시 보냈던 칼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제 유명한 henkel 칼.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보냈습니까, 칼을? 홍준표 씨한테 그런 henkel 칼이란 것이 그 독일제 쌍둥이 레이저 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가의 그렇죠. 선물 세트였습니다. 제가 저는 그 당시도 홍준표 씨를 한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도 저는 홍준표 씨를 몰랐어요. 어디에 사는지 나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살았다는데 물론 들어가는 입구들이 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 국제 PJ파 두목 여운한을 수사하기 전입니까? 수사할 때였죠. 수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하기 전에 일어났습니까? 수사하기 전에 일어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수사를 여운한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야 내 수사 하지 마 그래서 협박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은 다시 재차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있었다면은 그런 일들이 재판부에 증거로도 제출이 돼야 되고 그렇죠. 뭐인가 남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henkel 레이저 칼 그 선물 세트를 100여 세대 세트를 샀을 겁니다. 그때는 13만 원 정도 한 것을 내가 11만 5천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100세트 산다고 싸게 해줬네요. 예.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의례적으로 항상 가까운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고 또 선물을 이것저것 다 그때는 골라서들 할 때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런 자기가 업을 하고 있으니 나한테 그걸 좀 사달라고 해서
그것과 그 주방 용기, 뭐 후라이팬, 뭐 그 뒤집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세트, 이 세트 해서 제가 한 100여 세트를 그때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때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그런데 돈들입니다. 이거 칼 세트가 13만 원이면 90년대인데 엄청나죠. 그때는 칼이 되게 비싼 시골 칼이에요. 지방에서 사실은 선물을 거의 2, 3만 원짜리들 할 때입니다. 네. 이제 그럴 때인데 또 친구 사정도 좀 들어주고 팔아도 또 주고. 이양에 네. 또 선물을 하면서 또 여유 있는 편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걸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 집 한 세트 쓰고 나머지는 다 선물을 뿌렸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홍준표 씨가 제 바로 옆 라인에 살았다는 것인데 저는 홍준표 씨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홍준표 씨가 옆 라인에 산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옆 라인에 제 친형도 살고 제 주치였던 홍순표 씨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순표 의사 홍순표 씨한테 보낸 선물인데 그 보낸 선물이 홍순표 씨가 공교롭게 마침 공교롭게 출타해 가지고 집에 사람이 없었던지 그 선물을 저희 운전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거예요. 그 경비원은 한 동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운전기사들이 다 거의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 바로 앞에 입구에서 세차도 하고 무슨 차량 정비도 좀 하고 그럴 때에서 뭐 경비원들이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전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 경비원이 이제 뒤늦게 홍준표 씨가 오니까 홍준표 뭐 이러다가 보니까 홍준표 씨한테 그걸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되니까 그 말 그대로 홍준표 씨가 다음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당신이 말을 못 참고 나한테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 그 선물 세트에는 제가 그때 당시 백제 관광호텔이라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명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명함이 그 선물 세트 우에 붙여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몰랐는데 당신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란이가 자기한테 선물까지 했네? 자기 와이프가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걸 홍준표 검사가 직접 얘기했습니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와이프 좋아한다고? 자기 와이프가, 이건 좋은 건데? 하고 자기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막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건데. 조폭이 위협한 걸로 그랬다는 건데. 버렸네. 그랬다는 건데 이 칼이 이 세트가 선물 세트가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선물 세트가 잘못 전달이 되었으니까 경비원이 다시 찾아갖고 왔어요. 아, 띵동띵동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경비원이 찾아갖고 왔죠. 띵동띵동 했는데, 그랬겠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아니, 운전기사가 선물이 잘 전달이 되었냐고. 네. 홍 박사한테 선물이 잘 되었냐고. 그러니까, 무슨 검사 줬다고 하니까 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걸 받아서, 운전기사는 차에다 실었고, 홍순표 씨가 무슨 세미나인가 뭐인가를 가가지고, 추석이 되고 그러니까 어디 해외 여행을 갔든지 하여튼 며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어왔는데 내가 그런 내용을 알기만 했어도 그까지는 내가 그냥 뭐 찾아갖고 라겠겠습니까? 뭐 어디겠습니까? 그냥 이왕 갖는 건 뭐. 그런 사이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러는 건데 이왕 갔으니까 내가 주고 말지 그걸 내가 뭐 다시 뭐 저기역에 인쇄역에 그걸 찾아갖고 했겠어요? 근데 그걸 찾아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지 이게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증거로도 내놓도 못오고 나중에 검사장이 그런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홍준표 씨 칼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가 그 말을 끄집어만 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왜? 검찰청에 계신 분들도 한 20여 분이 그 칼을 받았으니까요. 그 세트를. 받았으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검사장님이 뭐 어떻게 알게 되셨던 모양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그냥 단순 해프닝,
단순 해프닝 사건인데 이게 깡패가 현직 검사를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하는 사건으로 둔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홍준표의 영웅담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였고요. 온갖 기자들이 이거를 재생산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모래시계 검사 어쩌고 하면서 꼭 이 henkelkai 사건을 끄집어내거든요. 예. 여기서 제 깔때기 하나 들이대면 유일하게 전만 와주테이 박진이라는 책에서 이 해프닝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여운한 씨도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예. 2번이나 읽었습니다. 2번이나 감사합니다. 선물 다신다면서요,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선물했습니다. 봐라, 이렇게. 예. 근데 너무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대목만이라도 너무 반가웠고. 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직접 책을 쓰셨으니까 예. 이제는 직접 쓰신 책을 선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홍준표 검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홍준표 검사 아들하고 여운한 씨 아들하고 친구 사이였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래서 홍준표 검사 아들이 여운한 씨 아들한테 이제 여운한 씨 집에 자주 놀러 가서 여운한 씨 아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홍준표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그 집에 가니까 그 아빠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출장 갔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구속된 상태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사들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식들 간에는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 악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아드님하고 홍준표 검사 아드님하고 친구 사이였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은 그 얘기도 홍준표 씨가 언론에 흘린 거죠. 흘려서 기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그 기사도 보고 홍준표 씨가 어디에서도 또 저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사는 그 아파트가 그때 막 그 입주들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다른 데서 살다가 이사를 하니까 당연히 제 아들은 그로 전학이 왔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검사는 또 서울에서 발령을 받아갖고 오니까 집 옆에 학교에 그 아들은 다니고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사고가 나서 바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여하튼 어떻게 마음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냐 바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니까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몇 개월 살고 말았습니다만은 홍준표 씨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아들한테 홍준표 씨 아들을 아냐고 물었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저는 저가 홍준표 씨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홍준표 씨를 잘 몰랐는데 그 애들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자기들끼리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좀 친하게라도 지냈으면은 제 아빠는 직업이 뭐고 제 아빠는 검사고 제 아빠는 무슨 의사고 제 아빠는 무슨 사업 크게 하고 그런 거 자랑 삼아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홍준표 씨 아들 이름 자체도 기억을 못 하고 얼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을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아드님이 몇 살이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그 애가 32살이니까 한 10살. 초등학생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예. 10살 정도면 10살도 집에 놀러 가면 10살도 여하튼 8, 9살 됐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놀러 오고 지금 20몇 년 전 일이니까. 23년 전 일이니까. 예. 집에 놀러 오고 하면은 9살, 10살 됐겠네요. 예. 당연히 알 나이인데. 그런 정도로 집에 놀러 다니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면은 저는 기억을 못 해도 제 아내는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유치에 있는 사람 자제들이니까 서로 기억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식이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는지
이런 거 기억할 수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저희 집사람도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전부 홍준표 지사가 썼던 홍검사 당시에 실수하고 있는 거요. 여기서 지금 다 발췌한 이야기인데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녹음하셨거든요. 아, 예. 10분 쉬었다 합시다. 여운한이 거물급 조폭이고 광주 지역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관에 로비를 많이 해서 비호 세력이 많이 있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쓴 편지 때문에 이 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광주지검 강력부장 남충현 검사, 또 법무부 유재인 검사, 수원지검의 송주환 검사, 청와대 치안비서관, 여광구 비서관, 광주지검 최인주 사건과장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예. 왜 이 사람들 이름을 그 편지에 같이 썼죠? 홍준표 씨가 저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비호 세력으로 말하자면은 과장해서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검사장의 비호 아래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고 일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들어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대로 뭐 진실에 저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검사장한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하고 어떤 인연,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들이 광주에 근무를 하지도 않고 근무를 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 남충현 씨는 그때 이제 발령을 받아갖고 왔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고 저하고 인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제 비호 세력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비호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당시 그 청와대 치안비서관 하셨던 여광구 씨는 저희 집안에 또 족장이고 또 이런 분이 집안분이어서 제가 알고 또 최인주 씨 아들과 제 아들은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렇게 학부형으로 만나서 무슨 검찰청에 뭐 수사관한테 제가 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며 또 그런 일도 없었고 이런 인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런 걸 꼭 이해가 가고 이런 그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언급을 했고 그런 편지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이제 홍준표 씨를 사실 저는 저 딴에는 탄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러면 광주지검 검사장님 그분들을 내가 아는 그분 내 비호 세력이 아니다. 좀 알아주 이렇게 해서 나랑 처음 만나고 이런 걸 쭉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갑했어요. 나중에 언론을 보면 여운한이 이렇게 검사를 많이 알아서 이 검사들이 다 여운한 도와주려고 여운한 죄 없다. 이렇게 정말 비호 세력처럼 둔갑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그분들한테 그 뒤에도 사실 그분들 공직자들 아닙니까? 저 일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연루가 되어서 이름이 세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그 공직자한테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을. 조금 순진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쓰지 마시지. 이름 쓰지 마시고 내 억울한 점만 편지에 쓰시지. 이름 다 쓰는 바람에 이용당하신 거네요.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비호 세력이라고 홍준표 씨가 하니까 과장해서 하니까 내가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제 마음으로는 전혀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를 비호할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이런 일들이 금방 다 밝혀질 수 있는 일인데 전혀 그것이 아니니까 오해 풀으시라고. 그렇게 썼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나중에 이 편지 때문에 조금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특히 최인주 가장 같으면 나중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어요. 굉장히 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최인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최인주 씨는 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홍준표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하고는 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조폭동이 아니다. 네. 정말 확신을 갖는 사람이죠. 저하고 학부형 관계로 만났지만은, 뭐 굉장히 서로 뭐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고
심지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그 호텔에 슬롯머신장이 있었는데 그런 슬롯머신장에 지분도 참여를 해서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생활고라도 전혀 신경을 쓰게 안 해드리고 싶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내가 그분한테 좋은 조건으로 내가 구원해가지고 지분도 참여를 하게 한 처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어떤 비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은 제가 그분 검찰청에 어디 타 지역에서 근무할 때 그랬는데 더 높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식이었는데 자, 그분이 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나니까 홍준표 씨한테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이 저 때문에 참, 그분한테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는 뭐 그런 일이 자기가 그렇게 과장되게 해서 검사장한테 마치 최인주 씨가 제 비호 세력 같이 보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당신도 마음에 좀 걸렸던지 여하튼 최인주 씨한테 수차례 여러 차례 식사라도 한 끼 하고 무슨 차도 한 잔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홍준표 검사가? 홍준표 검사가 최인주 씨한테. 그러니까 최인주 씨는 그때마다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주선을 하려고 하는 직원한테 여하튼 상당히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왜 저런 놈들하고 밥 먹냐.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 내가 밥 먹고 싶지 않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홍준표 씨 성격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기 감정을 굉장히 건드렸을 것입니다만은 홍준표 씨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슬롯머신 사건 한다고 그냥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그냥 별 사람도 자기 기분에 기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적응하면 그냥 별 사람도 잡아 넣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의기양양한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인주 씨 무슨 계좌를 수색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고깝게 봤던지 계좌를 수색해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 친구 내가 잡아 넣겠다. 그건 이런 거죠. 광주에서 이제 여운한 구속시키고 서울로 가서 정덕진 형제 건을 수사하면서 슬롯머신 수사했잖아요. 홍 검사가. 그러면서 최인주 가장이 예전에 그 슬롯머신 투자한 거 그걸 가지고 또 엮어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압력을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때만 해도 검찰청에 있는 분들이랄지 누구라도 막 공직자들 검찰청에 있는 분들이 누가 쉽게 계좌들 추적하고 수색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심성 없이 좀 그렇게 감정을 극히 상해가지고 자기한테 악감을 갖는 사람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좀 하기로 하자고 하면은 다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든지 안 했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까지 계좌를 수색해 놓고 틀림없이 자기가 잡아 넣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최인주 씨로 봐서는 그 당시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잡아 넣을 수도 있는 사람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은 어떤 피해 의식, 심리적 압박감.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인주 가장 자살 이후에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거 사실 광주 여운한 국제 PJ 사건이 끝나고 난 뒤인데 최인주 가장이 자살함으로써 또 한번 언론에서 광주 최대 조직 등록 여운한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당시 이제 서울에서 검사할 때인데 홍준표 검사 이야기를 그대로 지면에 막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가장 열성적이었던 게 동아일보의 임채청 기자고, 이 임채청 기자는 홍준표 검사가 노량진 사건 할 때부터 두 사람이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여러 가지 했던 그 양반인데,
또 이 양반의 기사를 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그대로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쓰는 바람에 요난 씨가 광주 최대 조직 두목으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때 계속 또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혹은 뭐 언론에다 하시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기사들을 접하고 하면서 당장 저는 그런 기사들 때문에 교도소 생활 중에서도 더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특별 관리를 당해야 됐고 여러 가지로 그 교도소 당국에서 저에 대한 그 관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홍준표 씨가 그런 기사들을 자기가 보도 자료를 주고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흘리고 했던 것은 제 이유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인주 씨가 그때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그 유서를 쓴 내용 중에 아마 그 홍준표 씨의 수사를 상당히 지적하고 비난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보니까 홍준표 씨가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최인주 씨가 자기가 잡아놓은 뭐 폭력 조직의 엄청난 폭력 조직의 두목 여운안에 비호 세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인주 씨를 굉장히 이제 매도한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그때는 무슨 홍준표 씨가 뉴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무슨 막 그냥 뭐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홍준표 씨가 이 말 해줘도 이 말 저 말 해줘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막 갖다 불러준 대로 그냥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재청 씨하고 관계도 홍준표 씨 입으로 자기가 뭐 노량수산시장 사건 때 이런 뭐 인연이 되어가지고 뭐 특종을 하게 하고 또 뭐 그 뒤로 뭐 제 사건 때도 사실 그냥 많이 좀 자기를 도와준 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기 안 사람한테. 네. 그 홍준표의 빨대가 임재청이었고, 임재청 씨는 뭐 지금 동아일보 채널A의 고문으로 아주 중요한 뭐 이산지 뭐 고문이 뭐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결국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까 그 판결. 예. 재판에서 판사가 말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 아까 얘기했던 김길용 탄원서, 김길용 부하들의 증언, 야쿠자 비디오 테이프, 이거 다 증거 능력 없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다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조폭 두목이라는 건 무죄가 났는데 왜 실형이 선고됐죠? 그 판사분이 판결문에 모든 검찰에서 말하자면은 홍준표 씨가 증거로 제출한 모든 증거는 저를 국제 PJ파 폭력 조직의 두목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맞지 않다.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저를 어떤 통일성이 인정이 된 범주 내에서 당신이 살피건대 판사가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로 PJ파 두목의 고문급 간부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점을 들어서 유죄를 선고한다 하고 느닷없이 폭력 조직의 두목이 받는 형 5년을 저를 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이런 이상한 명칭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칭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집니다. 자금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폭력 조직의 자금책이면은 우리들 말로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그게 호구입니다. 돈이나 좀 갖다 바치고 대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호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폭력 조직의 최대의 뭐 폭력 조직의 두목이라고 했던 놈이 갑자기 호구로 전락이 되었단 말이죠. 또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고 했다면은 이미 김길용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의 뭐 의도대로 자기는 부두목이다 해가지고 형을 감형이 되어가지고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도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고 이렇게 딱 지목이 됐으니까 지정이 되고 지목이 됐으니까 두목이 누구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목 누구의 고문국 간부다. 그렇죠. 고문국 간부 역할을 했다. 맞으자면 고문국 간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 두목을 집사같이 열심히 잘 말하자면 수발을 잘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목이 누구다는 것이냐. 내가 판사한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두목이 누구다는 것이냐. 실체도 없는 두목을 갖다가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는 이런 놈 판결을 국제 PJ파 이게 말이 되냐. 국제 PJ파의 두목은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없는 거고. 지금까지도. 두목 고문은 있고. 두목 고문은 제가 있고 저고 두목은 없고. 그런데 지금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국제 PJ파 두목 하면 김길용이가 딱 뜹니다.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검찰과 경찰에서는 거기를 두목이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쭉 할 땐 검찰이 증거한 거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요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 1986년 말경 국제 PJ파의 자금책 및 두목의 고문국 간부로서 단체를 구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몇 번 읽어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86년 말경에 국제 PJ파 자금책 고문 이것도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저를 그렇게 해놓으면 제 자존심상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났냐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관광호텔, 예. 슬럼버신장 네.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 제가 자금책의 두목의 고문국 간부 역할을 했다고 판결문에 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그 호텔은 국제 PJ파의 그 애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구역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까지 국제 PJ파가 광주 전역을 다 관장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거기대로 소위 동네 건달들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고 언제 하여튼 그 재판했던 그 판사님 뭐 죽을 때까지 잊어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조남이 이일빈 씨인데 그 판사님 뭐 수원에서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다는데 언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얘기하는데 억울한 옥살이였으면 이 적응이 잘 안 됐을 텐데 어땠어요 옥살이? 좀 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또 교도소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한 사회나 똑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서 빼도 박도 못 오고 정말로 죽어서나 나가면 모를까 그 안에 빨리 나갈 길은 저희들한테는 제한이 돼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살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참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검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요나는 지금 황제 복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복역을 하실 거예요? 황제 복역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홍준표 씨는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아이고 교도소 안에라는 것이 그 엄한 규율들이 있고 다 저기 하는데 황제 복역이라는 것이 어떤 걸 황제 복역이라고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거 알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괜히 뭐 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고 저는 교도소에서 그렇게도 그 홍준표 씨가 저를 몰아놨기 때문에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규율이 엄하다고 하는 대전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중구금 시설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 거의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복역이 뭐이네 그런 소리 하면은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아주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홍준표 씨가 계속 여운한을 이용했어요. 뭐 툭하면 뭐 여운한은 이렇게 중간에서 뭐 항제고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용호 게이트 터졌을 때도 여러분 기사입니다 이거. 한나라당이 여씨를 여기서 여씨는 여운한 씨입니다. 이용호 씨의 검찰 및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 핵심 고리로 파악한 이유는 92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에 여운한을 구속한 홍준표 전 의원의 증언에 근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만 터지면 계속 내가 옛날 구속시킨 여운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악연입니다. 악연이죠. 정말 악연이죠. 나중에는 뭐 여운한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갑 민주당 대표가 여운한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야당에서도 비호하는 세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역할 때 정말 하나갑 씨가 찾아간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갑 씨를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그분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분이 저를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하나갑 씨가 그 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홍준표 씨를? 예. 저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갑 씨가 고소를 넣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그것도 그 일 때문에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지검에 그 소환까지 돼가지고 또 그 교도소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만은 홍준표 씨가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저를 무대 위로 올려놓고 흔들어 대고 하니까 사실 지금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제 고통은 엄청나지만은 제 가족들도 다 지금 연좌제식 고통을 다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왔단 말이죠. 이 홍준표 씨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사실 저 책도 내려고도 안 했고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제 사업하는 데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걸로라도 제가 제기하고 또 성공해야 내가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 별 감투는 다 써본 양반이 지금도 뭐가 부족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뭐 대권 후보 운운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무슨 대권 운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여운한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용호 게이트 이야기 해봅시다. DJ 정구 때 로비스트 이용호 뭐 하여튼 뭐 그래서 특검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뭐 이용호가 무슨 정관계 로빙을 해갖고 뭐 여기에 이제 여운한이 끼어가지고 이랬는데 이용호와 관계는 뭡니까? 단순히 돈 빌려주고 받던 그런 사이였습니까? 그렇죠.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원래 알던 사이죠. 원래 알고 그 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용호를 돈을 한 번에 준 건 아닙니다만은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112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112억 5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이자 투자 웃돈이 붙어져 가지고 제가 회수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일인데 아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듯이 홍준표 씨가 나를 무슨 정관계 노비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지금 자기가 그때도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흘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검찰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 홍준표 씨 이야기를 호지곶대로 듣고 저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마치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잘못 예단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호는 일단 당시 M&A 전문가로 활동했었고 그래서 회사를 사서 뭐 조금 뻥튀기 했다가 주식 팔고 뭐 이런 거였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요난 씨한테 와서 돈을 빌려서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빌렸으니까 뭐 이자를 좀 줬을 수도 있고 투자했을 때 좀 보태줘줬고 그게 뭐 5억 불려줄 때도 있고 10억 불려줄 때도 있고 그게 총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했는데 홍준표가 얘기했던 로비스트 이거는 결국은 뭐 재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왔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안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고 이것이 안 나오니까 특검이 생긴 거예요. 제가 뭔 정관계 노비를 했다고 한 사람한테 한 가지 혐의도 대검 중수부에서 못 찾아내니까 특검이 생기고 특별감찰본부가 생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무슨 혐의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특검이 생길 리도 없고 특별감찰본부가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그냥 언론에서 무슨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냐 뭐더냐 하는데 대검 중수부에서 그 난리가 나가지고 언론에 그 난리가 있는 일을 누가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숨긴다고 해서 그 숨겨질 일이겠습니까? 대검에서 아무 일도 없었고 특검 가서도 뭐 이거는 로비는 다 문제로 났으니까 없는 사건으로 됐는데 결국은 이용호한테 빌려준 20억 그렇죠? 예. 20억을 빌려주고 이거 이제 20억을 뭐 이자 쳐서 40억을 받으셨어요. 예. 이거는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뭐 나중에 그 전에 무슨 이게 너무 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20억을 이자를 받았나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20억 빌려주고 40억이 됐는데 이 돈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이용호가 용훈한테 악감정이 있었고 무슨 쪽지 하나를 썼는 게 발견돼서 시작된 거죠. 그 쪽지가 뭐죠? 내용 증명을 꾸적꾸적하니 보내도 하지 않고 메모식으로 무슨 그 감정이 상할 때 내가 뭐 해코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썼던 그런 메모지 같은 게 그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용한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뭔 내용이 들었습니까? 20억을 돌려받아야겠다 이건가요? 예, 20억을 제가 20억을 준 노비를 하라고 20억을 준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 한 줄 써져 있는 겁니다. 그 한 줄을 자기 책상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검찰들이 와가지고 수사하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운한 옛날에 그 홍준표가 수했던 깡패 요운한 20억 이거 뭔가 되겠다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겠죠. 자 그랬는데 그건 뭐 빌려줘서 이자 받은 거고. 그러면 자, 그 안에 거래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이런저런 것을 다 합해서 그런 돈들이 포함돼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용호가 말한 로비하라고 준 20억 이 뭐예요? 왜 로비라고 썼을까요? 이용호가 노비라고 썼던 것은 지금 노비라는 말을 넣어야 무슨 돈을 내가 가져가본 돈을 주라는 것 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금, 이자금이 아니고. 당신한테 뭐 투자했던 돈 얼마를 달라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특검이 생겨가지고 저 담당 검사님한테 특별감찰본부가 거기서 딱 그랬어요. 오직하면 그 양반이 딱 기록을 딱 떠들어보고 한번 딱 하더니 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운아 씨 이 20억 거래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2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0억을 주고 40억 원에 20억 현금을 주고 40억 원의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도 완전히 회사가 휴먼 상태인 회사에 어음을 받은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건. 휴지 조각이 되죠. 명동 무슨 사채 시장에서 20억짜리 아니 40억짜리 어음 갖고 와서 1억만 주고 39억 이자로 띄라고 해도 안 바꿔주는 그런 어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억 빌려주고 40억 어음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용호 속을 아니까 그런 거래를 제가 했을 뿐이고. 그렇게 했는데 요거 조금 들어가면요. 이용호가 한 번 검찰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운한 씨가 이용호를 구속 안 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좀 만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 뭐 김태정 변호사라든가 그랬는데 이용호가 이거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때 내가 20억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변호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로비가 나오는 거죠. 로비라는 말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용호 그 말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다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구속이 되셨는데 변호사법 위반.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용호를 한번 빼내려고 노력하셨던 거.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내 돈이 막 지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용호가 들어가면 주가 떨어지고 그럼 내가 투자한 돈도 떨어질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빼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들어갔고 또 하나 뭐죠? 횡령입니다. 횡령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그 20억 주고 차액 20억이 생겼는데 그 돈을 노비를 하겠는데 로비 하라는 로비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그게 횡령죄가 되버렸어요? 횡령죄가. 그러면은 이 변호사법 위반하고 횡령죄로 실형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이. 이용호 게이트란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실체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DJ 정부 끝나고
특검이고 나발이고 다 했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 예. 돼버렸어요. 그죠? 예. 이용호만 구속된 거고. 예.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하고 횡령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 위반 인정하시는 거죠?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를 소개를 지금 말하자면은 이용호가 구속이 돼 있고 저는 이용호한테 투자가 많이 된 사람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된 사람이니까 이용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라도 해줄 그런 사이였지 않겠습니까? 구속이 돼 있으니까 이용호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적당한 분이 누군가를 다 수배해가지고 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분을 죄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분을 소개해줬죠. 어쨌든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었고. 예. 횡령은 너무 억울한 거고 내가 투자한 돈에서 받은 건데 예, 그렇죠? 예. 이걸 횡령을 하고 아니 제가 검사한테 내가 이용호한테 제 돈 빌려가라고 무슨 제가 본가를 쳤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용호한테 이런 돈을 빌려주면서 이게 다 주가 조작범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정말 누가 그 당시는 이용호한테 누가 보고만 준다 해도 돈 잘 안 빌려주고 거래를 잘 안 할 텐데 내가 20억을 빌려주고 나는 어디 가서 다 이 돈도 어디 가서 땅 파서 나온 돈도 아닌데 나도 이자를 은행에라도 준다 할지 다 주고 만든 돈 아니냐 말이요. 이런 돈을 주고 내가 그냥 무료로 줬겠습니까? 무상으로. 이용호가 와서 형님 이렇게 했는데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빌려준 거고. 그 전에 손실 본 거 뭐 여러 기타 등등. 그것까지 다 쳐서 드리겠다. 지가 이용호가 나한테 20억안치 주식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사달라고. 지가 구속되는 바람에 지가 관리했던 주식이 엄청 떨어져 버렸는데 이 주식을 형이 사주시면은 한 20억안치, 30억안치 사주시면은 이 주식이 곧 몇 달 안에 한 5배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가 구속되기 전에 제가 샀던 주식을 가지고 돈을 한 8, 9억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이 5배, 6배 하지 말고 네가 내가 지난번에 네 권유로 내가 샀던 주식들 손해본 거 이런 돈하고 이렇게 하니 더블만 네가 그러면 보장을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런 수익이 난다면 내가 돈을 줄게. 네 이익으로 쳐라. 네 수익으로 하고 더블만 보장을 하라. 그러니까 지가 반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하면서 반색을 하고 거래했던 돈입니다. 5배 필요 없고 나는 딱 2배만 줘라. 예. 그럼 네 8억 저번에 손해본 것까지 그럼 하다가 보면은 되는 거고. 오케이. 예. 나머지는 뭐 네가 수익 나면 갖든지 뭐 말든지. 5배, 6배, 10배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이제 횡령으로 되버려서. 예. 이래서 실형 몇 년 받았습니까? 3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횡령. 예. 그래서 3년 받으셨는데 예. 너무 억울해. 그렇죠? 예. 억울해서 형기 몇 달 안 남기고 다시 이거 한 거. 이용호를 제가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용호가 나한테 횡령이란 건 이거 무고죄다. 아니 유로비 하라 그랬는데 위증했다고. 위증죄다. 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거 나오시면 끝나잖아요. 사건 끝났는데 왜 이걸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이 저 딴에는 또 나가면은 저기에 또 저기 하고 또 뭐 누구라도 선뜻 또 사회에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있다가 나가면은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일들을 내가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또 그런 일들이 거의 재판장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거의 밝혀졌는데 저를 끝까지 형을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그냥 하루가 급하기래 그냥 위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이에 예.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위증죄로 고발했는데 예. 이게 또 검찰의 괘씸죄를 맞았어요. 예. 그렇죠? 맞아서 다른 범죄가 또 추가됐죠. 아니요, 저를 무고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을 가지고 위증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무고로 했습니까? 이용호가 무고죄로 다시 엮고소했습니까? 검찰이 무고죄로 고소했습니까? 예, 무고로 기소해버렸죠. 이용호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이 무고죄로 그럼 징역을 더 사게 된 것이요? 예, 무고죄로 이제 저를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무고죄에 대해서 저를 무죄를 주면은 저는 바로 재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저를 형을 줘본 거예요. 검찰이 기소하고. 얼마나 더 사셨어요, 그래서? 8개월 더 살았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에서 8개월 더 살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다시 책을 내면서 내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지금 생각으로 이번 책에서 두 파트로 홍준표 이야기 또 이용호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예. 쓰셨는데 감옥에 계실 때 홍준표 검사가 감옥에 있을 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홍준표 검사가 우리 시대 영웅이 돼버렸어요. 예.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고 예. 홍 검사는 저렇게 국민적 영웅이 돼 있고 예. 기분 좋을 리 없죠. 기분 좋을 리 없고. 네. 이제 저로 봐서는 그때는 제 억울한 마음만 있었지. 그 사람이 서울로 가서 다른 사건들 또 요란하게 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막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참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도 남들 속이면서 저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분은 좋을 리 없었지만은 뭐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대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어서 제 가족들, 제 어머니가 지금 95세신데 지금도 정신이 아주 맑으십니다. 맑으셔서 제 어머니도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을 쓰셨는데 지금 홍준표 씨는 현직 도지사입니다. 아직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또 이 책 내고 이래가지고 혹은 예. 또 이런 저희하고 인터뷰 이런 걸로 예. 또 한 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겁 안 나세요? 불이익을 당해서 정말 저에게 어떤 큰 일이 네.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가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진실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실이 밝혀져서 결코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구나 네. 하는 것을 알아야 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남용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질 것이고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또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뒤늦게 낸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한풀이 하려고 뭐 홍준표 씨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일 갖고 어떤 이해관계의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일 안 하죠. 저도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운한 이용호 이런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다시 홍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계기로 우리가 이런 방송을 계획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라든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네. 잘 몰랐고 다만 지금 앞에 계신 이동영 작가라는 분이 쓴 그 책 네. 와주태의 박쥐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참으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막 대놓고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상대로 네. 이런 비판의 글을 쓸 수 있는 분도 있구나 하고 네. 상당히 사실 내가 굉장히 이동영 작가님을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해서 제가 앞에 계셔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쓰고 이동영 작가 이 작가님한테 이 책 한 권 보내드리려고 제가 인터넷을 찾았는데 그 연락처나 이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수소문을 하면서까지 내가 뭐 책을 뭐 보낼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자, 이제 이런 방송을 제가 이렇게 접하고, 참 이런 방송들이 앞으로라도 제대로 자리를 정말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잡아가고 자기네들의 치부가 어떤 식으로든 언제든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조심하고 그렇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사업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서. 예,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지역사회에. 예. 예. 가능한 한 어떤 그런 일들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어떤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고 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 지역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버셨고 네. 이거 돌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겠죠. 예. 또 앞으로는, 예. 그래야 제가 이렇게 홍준표 씨 같은 만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네. 저 사람 말이 저렇게 형편없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멀리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